뭐 오르겠다 안 오르겠다 이런 이야기는 뭐 이제 하나만한 이야기고. 끝난 겁니까 이제? 그렇지. 이제 뭐 하락론도 없잖아. 그 소멸했잖아, 소멸. 하락론 소멸. 그리고 이제 하락을 해야 한다를 주장하시면서 이제 금융치료 하시는 분들이 아직 있긴 하지만, 네. 이제 있긴 하지만 하락론은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를 건데 얼마나 오를 거고 어디가 오를 거냐. 내 돈 맞춰가지고 어디를 사야 되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뭘 더 이야기합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을 전망을 한다 그러면 상고하고가 될 거다. 상고하고? 그렇죠. 매매는 작년만큼 오를 거다. 작년에 송파구 같은 경우에 23% 정도 올랐거든요. 네. 지수가 23%면 이제 따블된 것도 나오는 거지. 그 정도 되면 보통 이제 두세 배 정도 더 올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체감상. 제 체감 항상 그랬습니다. 지수에 두세 배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되고.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있지만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식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최초로 가장 많이 오른 게 작년 10월이었다. 아무도 이야기 안 하죠.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데 어쨌든 작년이 한국부동산원이 생긴 이후에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가장 많이 주간 상승률이 높았는데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있다. 그 정도로 핫하다. 근데 이제 약간 핫함의 양상이 좀 달랐죠. 2000년대 이게 문재인 때는 투자자들이 많았잖아. 후랭이 TV를 이끌어주신 분들이잖아. 그렇죠. 네,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까불지 마라 이거 한마디 하면 와 와가지고 막 저기다 그러면. 저기다 뭐 그럼 오늘은 어디를 찍어줄까 해가지고 기쫙 돼가지고 클릭률도 높고 그 다음에 시청 시간도 엄청 길었잖아. 그래서 영상이 뭐 계속 추천이 되고 그랬었는데 네. 이제 지금은 완전 양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시끌벅적하게 많이 올랐다면 지금은 조용한 실수요자들 위주로 침묵의 랠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침묵의 랠리라니까요. 이제 거래량은 반토막인데, 거래량이 보통 이제 10년 평균 서울이 5,800건 정도 되는데, 11월 달, 12월 달이 3,000건 정도였으니까 반토막 난 건 맞죠. 반토막 나면은 이제 가격이 급락한다라고 주장하시던 분들은 다 이제 자파 방송하고 있으니까 그게 돈이 되잖아. 이제 이건 돈이 안 되고, 예. 부동산 모르는 부동산 전문가들 이야기들은 이제 딴 데 가서 들으시고, 네. 자, 일단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침묵의 랠리가 계속되고 있다. 거래량은 반토막 났지만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다. 제가 신고가를 데이터를 또 돌려보니까 데이터를 이제 돌려봤어요. 돌려봤더니 2022년에 폭락했잖아요. 그때는 신고가가 안 나왔고 2022년 폭락 이후에 2023년부터 이제 스물스물 올라왔잖아요. 근데 2023년 이후에 작년 11월 달, 10월 달 그때가 신고가 비율이 25% 정도 됐거든요. 4건 중에 한 건이 신고가였다는 거예요. 그게 2022년 폭락 이후에 다시 2023, 4, 5, 3년 동안 가장 신고가 비율이 높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반으로 줄었는데 신고가는 사상 최고치다. 그래서 지금 이번 장에서는 침묵의 랠리, 조용히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막 이럴 수 있는데, 그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 보면은 네이버 부동산에 그 시세 실거래 탭을 누르시면 실거래 점이 찍히고, 그 다음에 실거래가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매물대가 이렇게 나와요. 매물대가 실거래보다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게 이제 호가 실거래 계리율이라고 제가 그러는데, 호가 실거래, 호계. 이게 많이 올라가 있다는 게 뭐냐면 매물은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호가는 되게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게 한두 개 정도 거래가 되면 계속 점 찍히고 다시 올라가고. 이게 신고가가 나오면 그게 신고가가 앵커링이 되는 거죠, 앵커링. 내가 여보야 23억에 내놨는데 옆집이 25억에 팔렸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25 밑으로는 안 팔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신고가가 자꾸 앵커링이 되는 거야. 그럼 집주인들은 답답한 게 없으니까 답답한 게 없어. 팔 이유가 별로 없는데 꼭 팔아야겠다 그러면은 이거 뭐 한번 살 테면 사봐라 이런 분위기로 던져놓는 거지. 저기 옆집이 25억인데 우리 집은 저기보다 동층 향도 좋고 높고 인테리어도 돼 있고 뭐가 꼴릴 게 있어. 우리 집은 손으로 안으로 굽는다고 25억 5천 딱 이렇게 넣는 거죠. 앵커링. 그게 앵커링이잖아요. 단내림 효과. 그래서 이제 25억 5천에 콜이 들어오면 여보야 전화가 오네? 막 이러면서 야 오네? 막 그러면 26억 아니면 말든가요?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안전자리에서 5천 1억씩 올리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럴 때 발생하는 게 점상한가 효과. 점상한가처럼 거래량은 적은데 신고가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2026년에도 계속 될 것 같은데 이게 2026년 초에는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저가 주택 쪽에 거래량이 터지는 단지들이 많다. 9억이야. 대체적으로 10억이야 이런데 저가 주택 쪽에 거래량이 터지는 게 많다. 이게 이제 2030들이 대출을 안 나온 상황에서 매수할 수 있는 게 저가 시장이니까 그런 것 같다.
집 사고 싶은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게 아니고 사다리를 가져가 버렸어요. 뭐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뭐라고 하냐? 파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뭐 이거 돌려가지고 걸어야 되는데 높이는 못 걸고 무서우니까 9억 정도까지 뭐 특례론 되는 데까지 생애 제초되는 데까지 뭐 서민 실질적 대출 되는 데까지 그거 이하로 보는 거죠. 1, 2억 가지고 한번 해보려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가주택 쪽에 많이 거래량이 되고 있는데 일부 이제 인플루언서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유료도 있지만 그 뭐냐 상계주공이라든지 뭐 주공 아파트들 네. 그 작은 것들 있잖아요. 소형 평형들 그런 거밖에 살 수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 쪽으로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은 이제 단지 가격은 비슷할 수 있지만 분담금은 나중에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알고 들어가면 좋은데 어쨌든 그렇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게 관악구가 지난주에 1등 했어요. 전국. 관악구가 전국 1등 했거든요. 상승률이 서울에서 1등 했단 말이에요. 0.58 올랐습니다. 0.58. 0.3 이상 오르면 폭등이라고 하는데 0.58 올랐어요. 관악구가. 그래서 관악구가 많이 올랐다. 이게 그래서 이제 2026년에는 A, B, C 등급 중에 C급지에 이제 반란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아마 이제 10억 이하 아파트들이 많이 오르면 이제 저변 인구들이 부동산이 오른다고 확신하는 저변 인구들이 많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포모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집 안 사신 분들은 이렇게 보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그게 더 심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 솔직히 말하면 4050 중에 일부 빼고는 뭐 잘 안 믿어요. 정부 이야기를. 믿어? 저요? 믿어요? 아니 전혀. 그렇죠. 안 믿어요. 안 믿고 그 이제 정부가 그래봐야 집값이 오른다는 거 이미 알아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고 자본주의가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이게 당이라든지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 네가 아무리 욕심 부리고 그러면 안 된다. 모두를 위해서 해야 된다. 막 이런 거에 동의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 집값이 떨어져야죠. 무슨 개소리야. 지금 내가 자산이 쪼그라들고 있는데 지금 남 좋은 일 시키다가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이야기야. 일단 나부터 챙겨야지. 약간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게 이게 이기주의잖아요. 이기주의. 근데 이기주의가 나쁜 건가 이거지. 나쁜 거냐 이거지.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재산을 지키고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상반기 특히 1월부터 한도가 채워지잖아요. 대출 한도가 채워지니까 대출 금리가 좀 높습니다. 대출 금리가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이게 더 점점 심해질 거고 3, 4월 되면 폭발할 건데 그때 정부가 또 하나 또 때리겠지. 뭐 하나 나올 겁니다, 분명히. 1월 달에 때리기엔 너무 좀 그래요. 규제를 해도 욕만 먹으니까 3, 4월 되면은 막 많이 오르면서 규제 한번 나오고 선거 직전까지는 잘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뭐가 더 나오냐고요? 대출 한도를 줄이겠죠. 더요? 뭐 생애 제초를 건든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세금을 올린다든가. 그 중과 유예는 안 해줄 것 같죠. 안 해줘야 매물이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매물이 나옵니다, 실제로. 3, 4월 정도 되면 나오고 중과 유예 지나고 나면 매물이 더 잠기죠. 그래서 오르는 데가 더 오르죠. 이거를 몇 번을 해봤어 벌써. 우리가 몇 번 해봤는데 종부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6월에 종부세 올린다 그러면 3, 4월에 무서운 사람들은 팔고 많이 물어봐 저한테. 팔아야 돼요? 중과 유예 안 된다는데 팔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러면 세금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지금보다 2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한 3천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1년에 3천 세금 더 내고 1년에 얼마 정도 오를 것 같아요? 3천보다 더 오를 것 같아요? 덜 오를 것 같아요? 더 오르죠. 그러면 더 오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틸 수 있으면 버티는 게 좋고 진짜 못 버티겠다 그러면 100번 정도 심사숙고한 다음에 파시든가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돈을 너무 많이 푼다는 거지. 망했어. 거의. 이러다가 이게 이렇게 좋은 나라를 봐봐. 돈 너무 풀렸나? 한국 GDP 대비 통화량 미국의 2배. 아니, GDP 대비 가계대출이 미국이 50%인데 우리가 90%라고. 나라 망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BOK잖아, BOK. 창드래곤. 그렇게 난리 치더니 여기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별로 문제가 안 된대. 돈은 누가 뿌리는데? 돈은 누가 찍어? 한국은행이 찍잖아. 그러니까 GDP 대비 통화량이 이렇게 많은 거는 왜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거지?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은 돈을 풀어서 해결하고 있다는 거야. 미국은 어떻게 하냐? GDP. 그러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거지. 생산량도 많고 대출도 많은데 우리는 생산량은 계속 떨어지는데 돈을 풀어가지고 다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대출금리가 왜 올라가? 대출금리가 왜 올라가냐면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그래요. 국채금리가 왜 올라가요? 국채를 많이 찍으니까 그렇죠. 그걸 순발행액이라 그래요. 만기가 들어오면 갚는 게 있고
다시 발행하는 게 있잖아요. 순발행액이 사상 최고치죠. 자, 생각해 보세요. 국채가 뭐예요? 국채.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국채는 나라가 개인하고 기업에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한테 돈을 빌리는 거야. 나라가. 자, 돈을 빌리는 거예요. 국가가 국민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왜? 돈 뿌려야 되니까 빌리는 거야. 재정을 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봐봐요. 국민한테 야, 돈 좀 빌려줘. 내가 정부야. 나올 뻔했다. 정부야. 돈 좀 빌려줘. 그러면 빌려줘? 아니요. 싫은데요? 그럼 은행에 넣으면 2% 주는데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3.5% 줄게. 빌려줄래? 그러니까 그래요. 빌려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국채도 이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국가에서 신용 등급이 가장 높으니까 가장 믿을만하다는 거야. 신용이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3.5% 줘도 돈 뗄 일 없겠네. 그래서 이제 은행보다 좀 많이 주니까 빌려주자. 이렇게 빌려준단 말이야. 근데 계속 찾아와가지고 돈 좀 빌려줘. 계속 떨려. 돈 좀 빌려줘. 왜? 아니, 만기가 들어오면 마통을 갚아야 돼가지고 다시 돌려막기 해야 돼서 그러는데 돌려막기 자꾸 돈을 빌려달라 그러네. 근데 야 3.5%는 좀 그런 것 같아. 네가 너무 자꾸 빌려달라 그러니까 좀 믿음이 좀 안 가네. 그러면 얼마 주면 할 건데? 3.8? 4%? 콜? 4% 빌려줘. 이러기서 그런 거예요. 순발행액이 계속 국채를 찍어내서 돈을 뿌리다가 보니까 그 이자를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채금리가 올라가. 자, 그럼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시장금리가 올라가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시죠.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실 때 은행은 은행채, 채권은 다 돈 빌리는 거예요. 은행채를 발행해서 그 돈으로 조달해갖고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은행채 5년물 AAA 무부정이라는 채권을 발행한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3.5% 주다가 이제 4%의 돈을 이자를 쳐주는데 국가에서 그보다 신용도가 낮은 은행에서는 은행이 돈을 빌리라 그러면 국민들한테 이자를 얼마나 줘야 돼요? 최소한 국가보다는 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3.5에서 3.5라서 4%의 국채를 발행하다 은행 채권을 발행하다가 국가에서 4% 해주네? 그럼 우리는 4.5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돈을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국가에다 빌려주면 4% 주는데 니네가 더 줘야지 신용도 안 좋은 게 4.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채 가격이 올라가니까 고정금리 대출 받는 사람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다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기존금리는 계속 동결하고 이루고 있는데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돈을 많이 찍기 때문에 그런 거죠. GDP 대비 미국의 몇 배라고? 2배. 이거는 왜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냐 이거지. 미국은 GDP를 키워서 엔비디아니 계속 기업을 어떻게든 끌어들여가지고 생산시키고 전 세계 인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자기 국내 기업을 살려서 GDP를 키우니까 부채가 상대적으로 적은 건데 우리는 이 경제를 키우는 생각은 별로 없어. 돈 많이 벌었어? 세금 내. 삼성 돈 많이 벌잖아. 나쁜 놈이야. 돈 많이 벌면 무조건 나쁜 놈이지. 어떻게든 때려 죽이려고 하잖아. 쿠팡 나가. 새벽 배송 필요 없어. 노조 가입 안 했잖아. 끝나. 민노총 아니지. 나가. 이런 식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키워서 이 기업은 안 키우고 뭔가 또 근데 해줄 거는 많잖아. 여기 또 주머니 벌려봐. 15만 원. 이쪽도 벌려봐. 25만 원. 상생. 상생. 민생, 상생, 민생. 이렇게 칙칙칙칙 팍팍팍팍 이러고 있잖아. 돈이 없잖아. 국채 발행. 돈 복사하고 있는 거지. 기업을 안 키운 상태에서 돈만 계속 찍으니까 이게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든 돈을 부동산으로 안 가게 만들려고 하는데 부동산만큼 믿음을 준 게 없으니까 부동산으로 가는 거잖아. 그걸 땡겨 올라가니까 코스피 5천을 억지로 해야 되는 거고 억지로 해야 되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지는 게 뭐냐면 이게 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계속 돈을 끌어들여가지고 주가를 부양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를 부양하면 결국에는 나중에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는 거죠. 재앙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2030은 다 알아. 빠꼬미들은 다 알아. 다 아니까 국정 탈출은 프로블럼 오브 타임 시간 문제고 지능 문제고 인텔리전트의 문제고 이런 거지. 확 가는 거지. 그렇게 가니까 또 한국은행에서는 환율이 높은 것은 서학개미 때문이다. 한국은행장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같은 거를 하는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 처음 들어봐. 아니 강남 대시동의 학원 문제 때문에 집값이 비싼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집값이 비싼 건 한국은행에서 돈을 많이 찍어서 그렇죠. 안 그래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가요? 한국은행에서 돈을 많이 찍어서 그런 거예요. 네 책임이라고요. 가계에서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나라가 망한대. 한국은행장이. 근데 한국은행에서 돈을 많이 찍어서 GDP 대비 통화량이 미국의 2배인 거는 문제가 안 된대. 지난번에 나와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환율이 있잖아요. 1,700원까지 갔는데 어젯밤에 또 내가 이거 후랭이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돈을 뿌렸나 봐. 그래서 장난하냐? 확 들어서더라고. 그래서 뭐지?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호수에 돌 하나 던진다고. 그 호수 물이 없어지나? 다시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2013년부터 2021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천천히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2021년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풀었다고 치자. 근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면 계속 통화량의 환율이 올라가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단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되는 게 맞지. 환율이라는 건 그 순간에 그 원화에 대한 달러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 맞아. 그래서 뭔가 단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올라갔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정상이단 말이야. 근데 점점 위쪽으로 계속 돌아가는 걸 보면 계속 위쪽으로 가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지. 이야기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냥 서학개미가 돈을 많이 환전해서 그런 거면 환전을 안 하면 다시 돌아오겠지. 계속 환전을 많이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뭐 외국에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애들이 보기에 와 한국은 사실 매력적이가 않네. 그냥 별로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어떤 마치 부동산 정책 같은 거지. 강남 올랐네. 강남에 투기꾼들이 많아요. 다 조사해봐. 다 나와. 조사하면 다 나와. 다 틀어봐. 특급이라도 해야지 이거 진짜. 다 틀어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돈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어? 이러고 있는 거지. 그게 문제 해결이 되냐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런데 돈을 그래서 더 안 찍어낼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돈을 많이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죠. 올해는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입주 물량이 10,000 밑으로 내려가죠. 작년에는 35,000원이었는데. 35,000원이었는데 22% 올랐어요. 근데 10,000 밑으로 내려가요? 돈은 더 찍어요? 그럼 몇 프로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강남은 많이 올랐어. 그래서 지금 올해 초부터 생기는 현상이 뭐야? 저가주택들. 서울의 저가주택들. 경기도의 분당하고 과천 제외한 지역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향기로운 마을을 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 작년 초에. 향기로운 마을이 지금 많이 올랐어. 향기로운 마을. 그래서 지금 보니까 2억 얼마 올랐대. 5개월 사이에. 그래서 제가 어제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한번 봤더니 전고점을 다 돌파해서 전고점에 120%까지 간 것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이게 지난주에 카나쿠가 그 서울에서 1등을 한 게 0.58 오른 게 우연은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지금 긴장하셔야 됩니다. 2026년은. 그래서 제가 2026년은 뭐 오르고 내리고 문제가 아니라 이 구조적인 문제가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단 한 명도 안 한다는 거지.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냐. 나라가 개판이네. 이게 다 뭐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이럴 게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돈을 많이 찍어서 그런 거잖아. 뭐 이게 진작에 물어본다? 내가 끄고 이야기해 줄게 나중에. 오른다라는 이제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나라냐 이런 포지션은 자기의 이제 우리는 재테크 방송이니까 돈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면 돈은 냉정하고 당신의 감정 따위는 돈은 신경 안 씁니다. 오로지 수익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돈이에요. 돈에서 따뜻함을 뭐 여러분들 막 얻으려고 하면 안 돼. 돈에 언제 따뜻하냐면 내 집이 많이 올랐을 때 따뜻한 거야, 그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죠. 미국으로 이민 가? 뭐 그거는 뭐 능력 되는 사람만 가는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살만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바꿀 생각을 하는 것도 나는 말리지는 않겠지만 나라를 바꾸는 생각도 해야 되지만 당장은 나와 내 가족의 행복, 경제적인 안정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챙길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왜냐? 올해는 특별히 갖고 있는 자에게는 축제, 못 가진 사람들에게는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진짜 절망만 있을 거다 이거. 축제와 절망이 공존하는 세상이 될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공존하는 걸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한테 이득이 되니까. 뭐 그런 사람들 말고 어쨌든 간에 노이즈를 다 제거하고 당신과 당신 가족의 행복을, 자산, 경제적인 안정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세 만기가 안 돼서, 전세 만기가 12월인데, 그때 12월 만기 되면 그때 전세금 빼가지고 살려고 그러는데, 늦을까요? 이런 생각 하지 마요. 지금 이제 전세 빼서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주인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왜 전세금이 많이 올라서. 너 나가면 전세금 올려받을 수 있거든요. 바로 전화하면, 아이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막 바로 이런다니까. 되게 좋아한다니까요.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3년에는 그런 이야기 했죠. 2023년에 사지 않으면 2024년에 후회한다고 했는데 그게 2025년까지 됐는데 이제 2026년에는 사지 않으면 절망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 물량이 40년 만에 최저가 4년 동안 유지된다. 이거를 내가 한 100번 정도 이야기해서 100번. 100번. 와, 진짜 100번 정도 얘기했는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 100번 정도 한 3년 동안 목이 터져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 해봐야 CR도 안 맥힙니다. 우리 옆집 순이 엄마가 집을 사서 돈을 벌었대. 그럼 그때부터 어머 순이 엄마는 나보다 예쁘기를 해. 애들이 공부를 잘해. 아니면 과방권이 길어. 내가 뭐가 잘못한 게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집을 사게 됩니다. 마음 가라앉히고 순이 엄마한테 근데 그기가 방금 어디라 그랬지? 분당. 그리고 한번 가본다니까 이렇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 피부로 느낄 겁니다. 옛날에는 집 사서 돈 올랐다는 이야기 최근 몇 년 동안은 함부로 안 했어요.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겠지만 반대로 또 그런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사고 싶은 사람들의 인구 저변이 엄청 커질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부산하고 대구의 핵심 지역도 많이 올랐고 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이제 이분들은 부산하고 대구도 대구지만 이제 서울의 변두리에 어떻게든 하나 살라고 난립니다, 지금 아주.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을 가야 돼요, 선생님. 제가 창원하고 부산에 주말에 내려가는데 백화점 강의 때문에 처음 봤어요. 몇 년 만에 지방 백화점에 강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가는데 이제 가면 다 나한테 뭐 물어볼지 다 알고 있어. 지금부터 미리 물어보신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비규제 지역을 갭 투자해야 되니까 비규제 지역을 사야 됩니까? 이러고 물어보는 거죠. 아니죠. 왜 비규제 지역을 사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재개발 빌라는 아파트만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고 아파트 외과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잘 아시면 돼요.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10년 거주, 5년 보유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나오거든요. 그거 사면 실거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못하는 거야. 그런 것도 다 방법이 있어. 합법적인 방법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공부를 하고 스터디를 해야 된다는 거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좋은 말을 했는데도 조회수가 3,000밖에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올해는 아는 사람은 떡상하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예요. 강남사라고 25억 갈 때는 그렇게 얘기해도 욕만 달더니 지금 50억 되니까 사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사람은 진짜 안 변해. 안 변. 여러분, 아파트를 사는 거는 두 가지,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현재를 이야기하거든요, 현재. 네. 그 인생은 있잖아. 계속 말씀드리지만 동영상이지 사진이 아니야, 사진. 사진은 그 순간만 찍어내는 거고 동영상이거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야. 지금 당장 이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먼저 뽑아야겠지만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냐 하면 똑같이 살 수 있는 거 2개, 3개가 있으면 어떤 게 2년 뒤에 더 올라 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실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하실 분들은 반드시 2년 뒤에 지금 살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많이 오를 걸 생각해 보셔야 되고 장기 거주하신다고 하면 지금 살 수 있는 것들 중에 장기적으로 어떤 게 제일 많이 오를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지금은 살 수 있는 걸 사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10억 아파트 비교해 드립니다. A 아파트 방 3개 화장실 2개, B 아파트 방 3개 화장실 1개. 방 2개 화장실 2개는 돼야죠. 그러면 이 아파트를 사십시오. 이런 거는 그 현상만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현재의 사용 가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은 현재의 사용 가치와 미래의 사용 가치에 대한 기대로 형성이 되는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야? 지금 당장 역세권이고 애들 키우기 좋고 살기 좋아요. 해도 짱짱이 들어오고요. 동층향도 좋아요. 이게 현재의 이용 가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연식이 올라갈수록 이제는 미래에 대한 사용 가치가 더 커지는 거죠. 왜 개포주공 5단지 13평은 개포주공 4단지 13평 아파트 이런 거는 현재 사용 가치가 주변에 있는 중층보다 훨씬 못하죠. 못했는데 왜? 재건축이 다 돼가니까 훨씬 더 비싼 가격이 나오잖아. 그건 뭐야?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죠. 미래에 35억이 될 건데 지금 8억이니까 웃돈을 10억을 주고라도 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길게 보면 10년 이상 살 거라고 생각하면은 10년 뒤에는 어떤 게 좋을까?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당장 맨날 A 아파트, B 아파트 어떤 게 좋아요? 이런 것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출퇴근이 편해야 되니까 이 아파트를 살래요. 이거는 당장은 자기 편한 거가 좋을 수 있지만 자산 형성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출퇴근이 멀더라도 2년 동안 고생했어. 근데 2년 지나고 나니까 여기는 1억 오르고 여기는 3억 올랐어. 그래서 1년에 1억씩 생겼어. 그럼 어떤 거 선택하는 거야? 어떤 거 선택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사람들은 현재만 생각하는 거야. 당장 이 사진으로만 보는 거지. 현재의 이용 가치만 생각하니까 장기적으로 힘든 거죠. 보세요. 똑같은 가격에 출발해하고, 그러니까 2006년부터 실거래가 신고가 됐지 않습니까? 실거래 가격으로 보면은 A 지역하고 B 지역이 똑같은 가격에 시작했단 말이야. 지역을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막
악성 댓글 날려가지고 비하하는 게 아니라 살기는 똑같아. 다 좋아. 학군도 좋고 지하철도 들어오고 다 좋아. 해도 잘 들어와. 다 좋아. 오히려 더 좋아. 널찍하고 막 용적률도 낮고 되게 좋아. 근데 2006년에 똑같은 가격으로 시작한 게 지금 어떤 거는 3억 6천하고 어떤 건 14억 한단 말이에요. 그런 아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경기도에. 어딘지 뭐 말 안 해도 잘 알잖아. 그럼 그 차이가 20년 동안 3.68배인가 차이 나는데 이 차이를 뭐가 만든 거냐 이거지. 살기는 똑같아. 살기는 똑같아. 근데 거기는 살기는 좋아. 여기도 살기는 좋아. 똑같았어 가격이. 그럼 미래인데 여기는 재건축이 될 거고 주변 아파트 가격이 훨씬 비싸요. 그러면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쪽 걸 샀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변화가 20년이라고 했지만 10년 동안은 거의 없었어요. 차이가 별로 안 났단 말이에요. 최근 10년 동안은 크게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이게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당장 살 수 있는 거, A 아파트, B 아파트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연식이 좋으면, 연식이 새 거면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부동산 빅데이터 전공이잖아. 그래서 대학원 가서 많이 배웠어. 방법론 이런 걸 많이 배웠단 말이야. 머신러닝으로 돌려봤지. 나는 또 IT 전공이니까. 머신러닝. AI의 한 분야죠. 머신러닝으로 돌려보니까 자, 우리 서울 아파트의 신축 가격은 10년 차가 지나면 급격하게 떨어진다. 가격이 떨어진다. 그리고 22년 차까지 쭉 떨어진다. 뭐냐면 신축 효과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10년 정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10년 전쯤부터 커뮤니티가 좋고 뭐 이렇게 밥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신축 효과는 그렇게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10년 정도 간다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20년 차까지는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가 22년 차부터 올라요. 22년 차부터. 왜 20년 차부터 22년 차가 왜 비싸냐고.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22년 차가 되면 20년 차보다 비싸지만 비싼 이유가 미래에 대한 사용 가치, 새 아파트가 된다는 기대감이 커지니까 커지면 커질수록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거지. 평균은 이렇게 오르지만 재건축이 되는 건 이렇게 오르고 재건축이 안 되는 건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야. 그래서 평균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입지가 좋네, 뭐네 이런 소리도 괜찮지만 이제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신축이 들어올 수 있냐고요. 이런 걸 생각해 봐요. 경기도의 핵심 지역 다 재개발, 과천, 분당, 평촌 다 봐봐. 다 재건축이잖아. 재개발이고. 그 재개발 재건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가 이제 시대의 이슈고 여러분이 평생 생각해야 될 이슈인데 아직도 신축이 좋아요. 입지 좋은 구축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격차를 생각해 봐야 돼. 있냐 없냐가 아니라 너 있어? 나도 있어? 있어. 너 가방 뭐 들고 다녀? 가방 있어? 나 가방 있어. 너 차 있어? 차 있어. 이랬단 말이야, 옛날에. 차 뭐야, 너? 너 차 뭐야? 아반떼. 아반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너 가방 있어? 가방 있어. 너 가방 뭔데? 메트로시티. 메트로시티.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는 L이야. 막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격차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니까 앞으로는 격차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지. 미래에 대해서. 과연 2년 뒤에는 어떤 아파트가 내가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화장실이 2개예요? 복도식이에요? 안 되겠는데요? 이게 아니라는 거야. 현재 상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이용 용도에 대한 그런 개념. 그게 격차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정비사업은 진짜 올해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긴 해요. 2026년에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주도할 주도주는 제가 보기에 목동하고 여의도다. 목동하고 여의도. 그리고 한남하고 성수도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네. 목동하고 여의도가 재건축이 되면서 재건축이 진행이 매우 빠르게 될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이야기하면 그런 말씀하시죠. 추가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될 거다. 이 3개가 주도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목동 벌써 평당 1억이고 여의도도 평당 1억인데 뭐 이렇게 저 아저씨는 맨날 잠실 산다고 비싼 거 이야기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목동이 25억 하다가 35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걸 달지 말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작년부터 계속 목동 내가 이야기하면 들어오는 이야기가 뭐야? 목동 아파트는 힘든데 그 옆에 땡땡 레미안 괜찮나요? 이건 어때요? 신정 뉴타운 어때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신정 뉴타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거야? 신정 뉴타운 이야기가 나온 게 목동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5억, 10억씩 올라와 버리니까 저거는 못 사니까 그 옆에를 보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정 뉴타운 제가 이야기를 한 1년도 넘게 전에 했잖아. 근데 이제 최근에
마트 가니까 왔더라고. 신정뉴타운 사갖고 돈 많이 벌었다고. 일면 이식도 없는데 채팅창으로 물어본 거를 답해줘서 감사하다면서 왔더라고. 그래서 뇌물로 뭐 별다방 커피를 이제 조공을 하시더라고, 저한테. 너무 감사하지. 보람있지. 어쨌든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야. 여의도가 올랐잖아. 그러면 여의도가 너무 비싸니까 여의도는 못 사잖아. 그러면 이제 영등포를 보겠지. 그러면 영등포의 아파트의 핵심은 뭔지 알아요? 영등포 아파트의 핵심은 중공업 지역이에요. 중공업 지역. 중공업 지역의 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 기본으로 400까지 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도 같이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내가 생각하기에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온다고 하면 욕을 하지 말고 그럼 그 주변을 어떻게 볼 건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잠실르엘이 48억 7천을 찍었다.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실거래 신고는 안 했다. 왜? 실거래 신고하면 그게 앵커링이 되니까 주인들이 가격을 올려서 거래가 안 되니까 부동산이 신고가는 실거래 신고를 늦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비싼 것들은. 이 원리를 참 알아야 돼요. 부동산에서 물건을 내놓고 팔고 하는 생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맨날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조작이다 뭐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부동산 한번 사보지도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이 맨날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모르는 부동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속이 시원하잖아. 내릴 거라는데 기다려야지. 얼마나 편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 내릴 거니까. 그러니까 오를 거라 그러면 막 찾아보고 대출 알아보고 막 마통을 내내 안 내내 막 안 그래도 사기 싫은데 와이프가 계속 이야기하고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내릴 거라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얼마나 좋아. 제 이야기는 뭐냐면 47억 8천에 거래가 됐대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그때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48억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게 48억이 됐으니까 그러면 방이동은 얼마 할 것 같아? 이제 앞으로 재건축하면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하는 거야. 방이동도 비싸던데요. 20억 넘던데요. 아, 그럼 방이동이 안 되면 가락동은 어때? 송파동은 어때? 아, 송파동은 안 돼? 그럼 가락동도 안 돼? 그러면 거여 마천은 어때? 가락시형은 어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거여 마천에 뉴타운이 가격이 오르는 거지. 이게 잠실로에서 시작한 파도가 거여 마천까지 가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신고가 추정법입니다.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밖으로 미천인데, 신고가 추정법이다, 이게. 주식에도 신고가 추정 매매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다라는 거죠. 이게 계속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가 나오면 항상 동네 주변에 신고가가 나오면 항상 주의해야 되고, 내가 관심 가지는 동네의 대장 아파트 가격, 실거래 가격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제발 좀 보라 이거예요. 그래야 내가 느낍니다. 안 보고 있다가 나중에 6개월 뒤에 막 5억 오르고 나서 어머 미쳤나봐 진짠가 봐 자기야 가자 돈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우리 좀 밑에 있는 요거라도 좀 사면 안 돼요? 그러면 피터지게 싸우는 거지 부부가. 그러니까 지금은 2단계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걸 고민하는 거야.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렸는데 조금 조정되지 않을까요? 고민됩니다. 빚을 더 내야 되는데, 저번에는 1억이면 살 수 있었는데, 저번에는 막 15억이면 살 수 있는, 8억이면 살 수 있었는데, 지금 15억이래요. 너무 화가 나요. 근데 그때는 살 수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좀 더 조정이 되지 않을까요? 내려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3개월만 지났다가 사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마트를 왜 가겠습니까? 제들 기부도 있지만 마트에 가면 진짜 평범하신 부동산 관심 있는 불인이들이 많이 오고 그분들에게 질문을 많이 받아보는 거죠. 질문을 많이 받아보니까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폭발 직전이구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겁니다. 분당은 이게 보셔야 될 게 이제 내가 흐름이 있다 그랬잖아요. 동네 안에서도 흐름이 있으니까 분당은 이제 블록을 3개의 블록으로 나눠서 보야 돼요. 서수정이 있죠. 서수정, 서연, 순회, 정자. 지도 가지고 오랜만에 얘기 한번 해볼까? 서연, 순회, 이제 정자, 이렇게 서수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보시면 계획도시라서 자세히 보시면, 항상 우리 일기신 도시에는 센트럴파크가 있어요. 센트럴파크, 중앙공원, 한국말로 중앙공원이 있거든요. 네. 중앙공원이 중앙이라는 이야기예요. 중앙을 중심으로 서연하고 순회. 그래서 서연하고 순회가 옛날에는 핵심이었죠. 그래서 옛날에 서연이 더 좋았어요. 이게 고등학교가 뭐라 그러냐, 평준화가 안 됐을 때는 서영고등학교가 좋았거든. 근데 이제 평준화가 되면서 중학교 위주로 되면서 순회하고 내정중학교가 있는 순회동으로 좀 넘어왔어. 근데 이제 신분당선이 뚫리면서 정자동이 라이징 스타가 된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정자동이 이제 어쩌면 순회동하고 수연동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에서 좀 더 올라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임해동도 있고 구미동도 있고 하는데, 서수정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임해동은 이렇게 좁거든, 폭이.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하는 컨셉에 이게 서수정이 맞다. 그러면 보시면 여기 블럭이 역 주변으로 보면 한 블럭, 두 블럭, 세 블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세 블럭. 네.
그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열기가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역을 타고 이렇게 양지마을부터 해가지고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양지마을에서 파크타운 지나가지고 이제 푸른 벽산까지 가는 거야. 요까지 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먼저 오르고 그다음 파크타운 오르고 푸른 벽산까지 샛별하고 푸른 벽까지 오르는 거죠.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이 레벨까지는 지금 많이 올랐어. 특히 이제 정자동 같은 경우에는 블럭이 하나, 둘, 세 개인데 2개 블럭까지 많이 올랐고 3개 블럭은 아직 바람이 안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요 뒤에 분당동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안 오르는 편이고 여기도 많이 안 올랐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야. 그럼 분당동에 15만 원을 주고 살 거냐, 15억을 주고 살 거냐, 아니면 평촌에 좋은 데로 갈 거냐. 이제 이런 고민할 때가 된 거지. 여기에 올 때 정도 되면. 그런데 이제 좀 놀라운 것은 제가 그래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분당의 상단은 그 공무원 주공 상단지가 결정할 거다. 공무원 주공 상단지. 분당 티에러1 리모델링 되면 신축이 나온다. 근데 분당에 제대로 된 신축이 처음 나오는 거다. 30년 만에. 그러면 이 가격이 분당의 상단을 결정할 거다. 근데 여기가 27억 정도에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27억 정도에. 27억. 근데 리모델링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10%에서 15% 정도 가격이 저렴하다고 보면 여기는 이제 30억이 될 거란 이야기고 요 밑에 상로 우선 같은 경자동의 상로 우선 같은 경우에는 30억을 바라본다. 이제 결국에는 평당 1억 될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요게 분양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작년 초에 이걸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6천을 내는 예상했거든. 근데 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올라가는 거죠. 훨씬 미안해요. 못 맞췄어요. 제가. 이렇게 빨리 오를 줄 몰랐어요. 저는 3억 오를 줄 알았는데 6억이 올라버렸어요. 미안해요. 예,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작년에 폭 나간다는 사람도 있었지. 그렇죠. 3, 40% 빠질 수 있다라고 했던.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빠질 수도 있다. 빠진다고는 아니지. 네. 그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무지개 마을이 또 분양을 했네. 무지개 마을은 이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내려가야 돼요. 구미하고 미금 쪽인데 구미 미금보다 더 밑에 있거든요. 이게 무지개 마을이야. 여기 보면 이제 이 천이잖아, 천. 이 천 하나 넘으면서 가격이 훅훅훅 내려가거든. 여기거든, 여기. 미금역 주변 여기도 비싸지 않고, 까치마을도 비싸지 않고,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럼 이제 평촌하고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까치마을인 거지, 사실은. 근데 요 밑에, 더 밑에 여기 용인이 더 가깝거든, 솔직히 말하면. 용인이 더 가깝다면 여기 용인이에요, 용인. 이게 죽전. 근데 이제 여기가, 6천만 원에 분양, 21억에 분양을 했는데, 특공 경쟁률이 장난 아니게 나와버린 거지. 여기가 이제 평당, 이제 여기가 84 기준으로 이제 22억 정도 된다고 보면, 이런 게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게 보면 14억 7천이잖아. 네. 그치? 이런 식으로 이게 주변에 신축이 들어오면 욕을 하지 말고, 그러면 그 옆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이게 너무 쉬운 거지. 당장은 모르지만 2년 뒤에, 3년 뒤에는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고민은 많이 되지. 이제 요 정도의 분당에 C급제를 할 거냐, 평촌에 A급제를 할 거냐. 이런 고민이 빠지는 거지. 그걸 결정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 거지.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나는 여기도 괜찮아. 분당이 괜찮아. 나는 어쨌든 분당이 있어야 되겠어. 그럼 분당을 하시면 되고. 근데 사실 이제 여기 있으면 학원도 멀고 좀 그렇긴 하거든. 분당이라 그래도. 근데 평촌은 저 정도 가격이면 학원과 바로 옆에 좋은 아파트를 살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게 노후계획관리 특별법이 이제 2026년에 이슈 중에 하나다. 탑 2를 뽑으라면 목동하고 여의도의 재건축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다.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 C급지의 반란. 요거가 핵심 키워드다. 소형 아파트들의 반란. 구로금천. 예, 그치. 구로금천? 노원, 강북, 그렇지. 도봉. 그렇지. 구로금천이 먼저 나오니까 좀 당황하잖아. 구로금천. 구로금천도 좋아요. 예,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그거지. 내 사정에 맞춰가지고 살 수 있는 아파트 리스트를 뽑은 다음에 이 아파트의 현재 모습을 보지 말고 2년 뒤 계속 이사 다닐 생각이면 2년 뒤에 어떤 게 제일 비쌀 건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2년 뒤에 가격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거는 재건축이다. 그 재건축 가능성에 대해서. 단지 배열 사업성에 대해서 이런 거를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재밌는 게 뭐냐면 너무 정적이 흐른다는 거죠. 이게 정부가 진짜 독특한 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게 만들어 버렸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 없고 관심 있는 사람들만 막 바쁘게 움직이는 거지. 여기 톡방. 여기 650명만 네.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있잖아. 아니 공급 대책을 발표했어, 여러분. 여러분 12월 31일에 여러분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알았어요? 관심 있어요? 몰랐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봤거든. 너무 조용한 거야. 그래서 이 12월 31일에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 조회수가 있잖아요. 네. 조회수가 4,300이야. 너무 조용하지 않아? 근데 그래서 내가 야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그래서 대책인데 그래서 제가 봤더니 1015는 17만 9천의 조회수가 됐다는 거야. 60분의 1로 줄은 거야. 아 그러니까 1015는 그래도 대상이 넓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97 공급 대책이 있었잖아. 97 공급 대책을 봤어. 97 공급 대책은 8만 2천 회조회가 됐어. 그러니까 지금 20분의 1로 줄은 거지, 관심이. 그래도 아무리 공급 사이즈가 적다 그래도 이거 20분의 1은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내가 정부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관심 아예 꺼버리게 만드는 거지. 조용히 던지는 거지. 주식으로 가. 주식으로 가. 부동산 조용히 해. 신고가 나온다고 조용히 해. 닥쳐. 이런 거지.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거냐. 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안 믿어, 공급대책을. 안 믿고, 공공이잖아, 공공. 공공인데, 이번 공급대책의 특징이 뭐냐면, 공공을 반을 하겠다. 이런 얘기. 이 공공을 반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4만 호. 공공분양 3만 4천 호. 공공임대 4만 호. 이렇게 되는 거죠. 거의 반 정도가, 13만 호 중에 반 정도가 공공이다라는 거예요. 3분의 1이 공공임대. 그런데 여기 이 속에서 이제 좀 관심이 가는 거는 뭐냐면 관심이 가는 군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구리 토평 괜찮아. 구리 토평 괜찮고 이제 과천 가련 이런 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과천은 항상 그렇지만 양이 적어. 그래서 이런 곳들은 한번 해볼만 하겠다. 근데 나머지 구역들은 이제 너무 멀리 있더라. 구리 토평 같은 경우에는 8호선이 뚫렸잖아요. 그래서 0.5급지 올라갔다. 급지가 있잖아. 0.5급지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나중에 봐봐 또 오빠가 뭐라 하대 또 이런 얘기 한다 내년에. 보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화성봉단까지 가야 되나?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라진 관심. 그래서 망고쌤 유튜브 조회수가 떡나겠다. 이 정도면 끝났다. 그래서 이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라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왜 정부는 자꾸 공공을 하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지율? 표도 있지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정부 입장에서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임대시장이라든가 주택시장에 대해서 자기들의 의지가 주택시장이나 임대시장에 잘 반영되기를 바라는 거야. 자기들 의지가 전혀 반영이 안 되잖아. 내려야 합니다. 더 오릅니다. 내려야 합니다. 오릅니다. 내려야 합니다. 올랐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임대시장은 뭐 임대 2+2 해드릴 테니까 행복해지실 거예요. 집값이 비싸지만 우산이 되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우산이 빵꾸가 나 있는 거야. 그렇죠. 물이 많이 새네요. 욕 나오네.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 봐라. 2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폭탄이네. 막, 4년 지나고 나니까 폭탄이네. 2년씩 조금씩 올려주고 4년에 한 방에 다 올려주고 앉았네. 이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뭔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CR이 안 맥히니까 장기적인 포섭. 민주당은 20년, 30년 영구집권 플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4050은 뭔 짓을 해도 우리를 찍으니까 2030을 잡아야 되겠다. 2030들이 요즘에 이제 좀 말을 안 듣는 것 같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사람들은 집이 비싸서 집을 사고 싶은데 열받아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그러면 청년 임대를 공공을 만들어가지고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을 공공임대주택에 살게 만들어야 되겠다. 공공임대주택은 편하잖아. 20, 30년 동안 막 거의 안 오르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계속 공공의 비중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거죠. 장기적으로 2030들의 상공들이 가둬놓을 수 있는 임대주택의 양을 계속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을 그렇게 해서 요걸 가지고 조절을 하고 싶은 거지. 어차피 4050하고 그 위는 정해져 있잖아. 누굴 찍을지. 2030.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최대 종교가 불교였어요. 불교. 알아요? 근데 90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불교가 없어졌죠. 불교가 없고 이제 다 기독교잖아. 교회 가잖아. 전부. 왜 그런지 알아요? 불교에는 어린이에 대한 그 배려가 없어. 스스로 돌을 닦는 거니까. 근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가 가면 애기 어릴 때부터 가갖고 뭐 유초동부부터 해야죠. 막 집중적으로 유소년 시스템부터 만들어 놓은 거잖아. 축구가 갑자기 고등학생 돼가지고 공차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유소년 시스템부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거지. 빌드업을 한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지.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빌드업을 해가는 거죠. 2030부터 빌드업을 해서 고정적인 표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한테 우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우산은 언제 치우는데요? 20년 동안 끄떡 없습니다. 20년 뒤는 어떡할 건데, 우산 없으면? 저는 퇴임하고 없습니다. 퇴임하고 없습니다. 걔 어디 갔냐? 그러니까, 누구? 언제?
what? 막 이렇게 진짜인지 알더라? 막 이러면 끝인 거지. 그래서 점점 갈수록 이게 공공이 많아지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왜 효과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공공주도가 뭐냐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핵심은 여러분들 앞으로도 공공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이 시차에 대해 생각해봐야 돼요. 공급 대책이 나오면 시차를 생각해봐야 된다. 시차. 뭔 소리냐면 지금 공급을 한다고 계획을 지구 지정을 했잖아. 그럼 언제 입주해? 언제 입주하냐고. 빨라야. 아무리 빨라야 10년 내에 입주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2017년에 3기 신도시 한 거 지금 이제 분양한단 말이에요. 2026년에. 그때 2026년에 입주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빨라봐야 옛날에는 7, 8년 그랬는데 빨라봐야 10년? 더 보통 15년, 20년 걸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10년 뒤에 집으로 지금 집값을 잡겠다는 플랜을 내놓는 거랑 똑같은 거지. 말이 돼요?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고 집값을 잡겠다고 지금 우리를 호도하고 있는 거지. 10년 뒤에 집으로, 15년 뒤에 생길 집으로 지금의 집값이 잡히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니냐 이거지, 넌센스. 그렇죠. 그거를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동안은 뭐 했냐 이거지. 그동안 계속 집값이 오르는 걸 다주택 탓을 하고 투자자들 탓으로 하니 그 사람들을 잡는 데 올인했지 장기적인 플랜으로 집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을 세운 놈들이 없다는 거죠. 세웠다가도 잠시 그때 하고 그 다음 정권이 되면 뭐 폐기되고 자연스럽게 폐기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절대 공급 대책이 나오면 요것만 생각하면 된다. 15년 뒤에 집으로 지금 집값을 잡을 수 있냐. 이게 넌센스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공이죠, 공공.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게 지금 서울이나 강남이나 서울 등 핵심 지역의 집값이 많이 올라서 문제잖아요. 저기 외곽으로 막 가면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집 거의 안 오는 집들 되게 많아요. 그런 데는 안 가잖아요. 싼데. 왜 안 가요? 가운데 살고 싶은 거잖아요. 원하는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뭘 지금 때려받고 있어요? 공공, 임대 이런 걸 때려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데서 아이들 키우면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유효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맨날 유효 수요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효 수요인데 유효 수요가 아니라 유효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자꾸 외곽에다가 임대주택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와 좋다 이러고 하냐고. 사실 그걸 알고 있다고. 예전에 그 노무현 때 정책 수정을 했던 그분이 책을 써놓은 거 있잖아. 그 책이 나중에 박제돼가지고 계속 김수현 성지순례 되고 있는데 거기서 책이 있잖아. 집을 가지면 우파가 되고 보수로 바뀌고 그 다음에 집은 그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지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본인도 했잖아. 알고 있다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계속 정치적으로 우파가 집을 가지면 자산을 가지면 도심 내에 자산을 가지면 자꾸 정치적으로 우쪽으로 해석하니까 그래서 자꾸 외곽에다 짓는 거야. 외곽에다가 못했어. 공공에다 놓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공급 대책이 왜 효과가 없냐. 시차 문제. 15년 뒤에 집으로 지금 집값을 잡겠다는 넌센스. 두 번째, 유효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앞으로 공급 대책이 나와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10년, 20년 이상 계속 장기적인 플랜으로 이렇게 집을 공급할 수 있는 정치에서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야 되고 입법이나 규제를 그 기구에 자문을 해서 오케이 돼야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좌우를 떠난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그 법을 어떻게 만들어요? 뭐 대충 하나 그래가지고 그 텔레그램에 올려가지고 동의할 사람 20명 있어야 되니까 빨리 동의해요. 그래갖고 아니 내가 저번에 해줬잖아. 니 거 빨리 해봐. 막 이렇게 산다는 거야. 그러니 이게 말이 되냐고. 국민들의 삶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는 심사숙고하고 공청회도 하고 아주 오랜 기간 토론을 한 다음에 천천히 적용을 해야 되는데 맨날 오늘 발표해야 돼. 알려주면 안 돼. 그래야 내일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거든. 국민들을 쇼크 주는 게 취미인가 봐요. 오늘 발표하고 내일 시행하고. 이게 장난하냐고. 지금 당장 이사 간 사람들이랑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랑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내일부터 시작이야? 지금 몇 시인데? 6시 반. 뭐 이런 식이야. 국민들한테 체크해주는 게 취미야? 아니, 이런 나라예요. 우리나라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무슨 법안을 낼 때 있잖아요. 그 이익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거기다가 법안을 먼저 보여줘요. 그래서 그 전문가 집단에서 그거를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그걸 가지고 입안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은 전문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검사, 판사 출신이 얼마나 전문적이야, 주택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검사, 판사는 다 잘할 수 있잖아.
잘할 수 있잖아. 그런 분들이잖아. 다, 한 번도 주택 문제 안 해봤지만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치학과 출신이지만, 국토부 장관도 할 수 있는 거고, 주택 경제를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문을 하는 거잖아.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 그래야지 이게 유지가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자체도 없고,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놔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서울은 어떻게 되겠다? 서울은 노답이에요.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이게 격차가 더 커질 텐데 어떻게 해야 5년, 10년 지나고 나면은 진짜 격차가 엄청 커져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딱 나오는 거잖아. 이게 너무나 답이 뻔한데 진짜 답답한데 2022년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빠가 뭐라 하대. 근데 지금 있잖아요.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장기적으로 공급 대책을 세우고 그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정권이 바뀌면 다 없어지잖아. 네. 모든 게 없어지잖아. 삭제시켜버리잖아. 정권이 바뀌면. 모든 건 삭제되는 거죠. 사람도 사라지면 정책도 사라진다는 거야. 꽤 중요한 거는 교육도 100년지 대계라고 하잖아요. 100년지 대계인데 뭐 교육감 맨날 바뀔 때마다 뭐 이렇게 막 하고 교육감도 중간에 사라지잖아. 네. 자꾸 이러니까 애들 뭐 이번에는 이랬다가 저번에는 저랬다가 막 말도 많은 거지. 공청회를 해갖고 토론을 하고 결과를 오랜 동안 심사숙고하고 문제 제기를 해서 이제 그걸 이렇게 다듬어서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내일부터 이렇게 해. 왜? 나는 원래 그렇게 생각해. 아니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지가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치? 그러면 되는 거야? 아니잖아.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입주를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신축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축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는 언제 지구 지정이 됐을까요? 재건축 재개발일 텐데. 뭐 길면 20년 전, 뭐 대략 평균적으로 한 15년 정도 전에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됐을 거야. 그러면 그거를 안 된 것도 있지만 뭐 무슨 3구역, 2구역 이런 데 있잖아. 저기 서대문구에 가면은 그런 데 있잖아. 그런 데처럼 장기 표류한 데도 있고 뭐 한남 뉴타운은 2000년 초반부터 지정됐으니까 장기 표류한 데도 있잖아요. 성수 전략 경비구역도 그렇고 뭐 그런 데 빼고 나머지 된 데들 보면 대략 이제 15년 10년 전에 지정한 거란 말이죠. 그럼 2026년부터 입주 물량이 급감한다는 이야기는 시계를 삐르르륵 돌리면 2010년 초반부터 2010년 중반까지 지구 지정이 안 돼서 그런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서울시장님께서 청운의 큰 꿈을 안으시고 서울시장직을 도시락 문제로 내려놓으시고 대권에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공석이 생깁니다. 그 공석이 생김으로 인해서 다시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분하고 연대를 통해서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시장으로 취임을 하고 두꺼비 하우징 같은 거를 하면서 이제 재도심 재생 대신 벽에다 색칠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꿉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재개발 구역을 47%를 해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 시장이 많이 지정해 놓은 게 지정해 놨거든. 그 20만 호 정도 수준으로 지정해 놨는데 그거를 47%를 해제해 버립니다. 해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20%에서 30% 해제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구청에 신청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당시 서울시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제 동의서를 받아서 접수해서 해제시키는 그런 초유의 사태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제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0년, 15년이 지나니까 2026년이 돼버렸네. 서울의 입주 물량이 7,000호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네. 평균적으로 한 3만 5천 정도 됐는데 평균적으로 서울 입주 물량이 10년 평균 입주 물량이 3만 5천 호인데 아파트가 7,000호가 돼버렸네. 2027년에는 10,000호 정도 되네. 평균적으로 앞으로 3, 4년 동안 10,000호 이하로 떨어져 버렸네. 이게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추측은 되죠. 추측은 되는데 알 수가 없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그 부메랑이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 15년 뒤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뭘로 돌아와요? 매매 가격의 상승, 전월세 급등.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돌아오는 거를 가지고 현재 상태만 가지고 원인을 당장 보니까 이게 집이 그렇게 해서 안 지어서 오르는 건데 당장 보니까 투기꾼이 투기하고 있네. 이 새끼 죽여야 돼. 이거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전월세 올라? 그러면 2+2. 더 올라? 뭐, 2+2.
333. 이제 우리 이 집은 내 겁니다. 그쵸.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땜빵으로 계속 하다가 보면은 방법이 없는 거죠. 진짜 속으로 노답입니다. 어떻게 국민의 재산권이 있는데 국민의 재산인 집을 가격을 안정시키고 내리는 게 국정의 목표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웃기는 거죠. 넌센스인 거죠. 딴 나라 가서 얘기해봐요. 쪽팔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앞으로 이게 개선이 되겠어요? 더 심해지겠죠? 네. 그러면 서울의 공급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 꼬라지로 가겠죠.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뭐 신통방통한 것부터 해갖고 모아부터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막 지적을 엄청 했지 않습니까? 한 3년 동안?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 효과가 나타난다고? 2040년 정도 되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된다고? 거의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뭘 더 이야기를 해요? 거의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확정적으로 2030년이 뭐야? 2035년까지는 뭐 이렇게 서울의 공급 물량이 딱히 폭증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입주 물량이. 그러면 지금 집을 산다는 건 뭐야? 10년 동안 장기 상승 국면에서 초입에서 우리가 사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게 바로 아무도 그런 이야기 안 할 때 팔리지도 않는 책까지 써가지고 아파트 슈퍼사이클을 주장한 망고쌤의 오빠가 뭐라 카대. 슈퍼사이클. 책 팔리지도 않았어. 알잖아. 책 안 팔린 거 알잖아. 판매지수 맨날 보잖아. 들어가서 남의 거 보잖아. 이렇게 자파에 그런 거 보잖아. 그쵸. 모니터링 하고 있잖아. 내 거 보면 나오진 않잖아. 그래서 슈퍼사이클의 초입이다라고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슈퍼사이클의 초입이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아직 여기서 멈출 것 같지는 않다. 한 3분의 1 정도 왔다. 경제 위기가 중간에 오지 않는 이상 그냥 편하게 사시면 되는데 자꾸 환율이 올라가니까 조금 쫄리긴 한다. 뭐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터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주가는 이렇게 날아가고 환율은 박살나고. 그러니까 이거 뭔 일이야 이게? 어디서부터 터질까? 모르겠는데 터져도 지나가는 바람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1, 2년 지나면 또 오르잖아요. 봤잖아. 이렇게 안 가. 인생은 직선이 아니야. 곡선이야, 곡선. 이렇게 안 가. 우리 예상은 이렇지. 지금 10억이니까 한 2, 3년 지나면 15억 되겠지. 직선으로 찌끄시고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막 플럭추에이션이라는 게 있죠. 그죠? 맞나, 발음이? 네. 플럭추에이션이라는 게 있죠. 왔다 갔다 하잖아. 그치?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서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1, 2년 이렇게 내려가지만 다시 이제 또 1, 2년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그걸 우리는 봤잖아. 그래서 급할 게 없으면 안 파는 거야, 그래서 주인들이. 이제 믿음이 점점 신앙이 되고 있는 거죠,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평생 전세로 살 거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전월세 시장은 이제 유통 물량하고 신규 공급 물량으로 볼 수가 있어요. 유통 물량은 뭐냐면 당장 이사를 가야 되는 수요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취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교육 문제, 아이들 교육 문제로 항상 이사를 가야 되는 분들은 항상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그 특정 지역으로 전입하거나 전출하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는데 그때 내가 집을 못 사면 전세를 구하러 가면 그때 시장에 전세 매물이 몇 개가 나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이게 유통 물량이다라는 거예요. 유통 물량. 그리고 신규 공급 물량. 전체적으로 보면 파이가 계속 주택이라는 공간의 파이가 계속 커져야지 장기적으로 보면은 유통 물량도 커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100채에서 나오는 전세 물량하고 200채에서 나오는 전세 물량하고 사이즈가 다를 수 있잖아.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신규로 커지는 파이가 전혀 없다는 거지. 우리 매시 물량보다 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이게 파이가 점점 작아진다는 거죠. 돈은 때리 붙고 있는데 한 달에 40조씩 주머니 벌려봐. 여기 넣어줘. 야 빨리 넣어줘. 돈 복사. 미국에도 줘야 되네. 얼마라고? 1년에? 그리고 이제 유통 물량은 뭐냐면 이제 2년마다 이제 신규로 전세 공급이 나오는 거예요. 유통 물량이 생기는 거였죠. 전세 만기가 되면 또 전세를 구해야 되니까. 또는 재계약을 하든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2+2를 하니까 중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30에서 50%를 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평균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 고가 지역에서는 그 계약갱신 청구 비율이 훨씬 높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사를 잘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역일수록 전세 유통 물량마저도 2+2로 급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2+2 뭐 이런 거 해준다 그러니까 박수 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진짜. 하자는 거 하는 놈이 더 이상한 거지, 사실은. 기본으로 만들겠다잖아, 나라를. 그렇죠.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러면 전세는 매매보다 더 자극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올해는. 작년에 모든 전문가들이 전세가 많이 오를 거라 그랬죠. 그랬는데 무슨 의미로 그랬냐면은 전세 상승률이 매매 상승률보다 높을 거라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주장은 대부분 이런 거죠. 야, 매매가 많이 오르면 이제 전세가 그 다음으로 차오르게 돼 있어. 그래서 매매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는 좀 쉬고 전세가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세랑 매매랑 비슷하게 오를 거야라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매매가
3배 올랐어요. 전세보다. 상승률이 3배 높았단 말이에요. 서울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전세 가격이 안 차올라도 매매가 오른다라고 했던 게 이게 투자자들의 시대가 아니고 실수요자들의 시대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전세 갭이 중요하죠. 대출은 안 나오잖아. 다주택자들은. 그러니까 뭐 토지거래 허가 이런 거 없을 때는 그냥 전세 끼고 사면서 전세 가율이 높아야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또 매매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갔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갭 투자라는 걸로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도 갭 투자라는 걸로 이제 투자를 접하고 부동산을 접하다가 보니까 그 생각이 남아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실수요자 시장을 완전히 바꿨다고 내가 진짜 몇 번을 이야기하냐, 몇 번을. 더 공고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실수요자들은 전세 갭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오를 것 같으면 사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예요. 내 집 팔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작년만큼 매매가 오르겠지만 전세는 작년보다 더 많이 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테러가 매매를 잡으면 모두가 행복해질 것 같냐. 매매를 잡으면 이제 사람들은 매매를 잡는다는 게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대출을 안 해줘서 못하게 하고 그리고 다주택자라고 못하게 하고 지방 산다고 못하게 하고 그지? 아니 우리나라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자유롭게 땅을 살 권리가 없어요. 아니,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구청장이 뭐라고. 그런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렇잖아,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괜찮은 거잖아. 왜? 괜찮잖아. 왜? 아무도 말 안 하잖아. 어쨌든 그렇잖아. 그래서 이게, 올해, 그래서 이제 계속 못 사게 하니까 실수요자 위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공급은 안 되고, 전세는 내년에 더 많이 오를 것 같다, 올해보다. 그래서 테러가 없다. 그럼 봐봐. 집을 못 사게 하면 사람들은 이제 매매를 안 하고 뭘 해야 돼? 전세나 월세, 임대를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임대하고 매매는 시소 같은 거예요, 시소 같은 거. 내 입장에서 보면은 임대를 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매매를 안 해? 그러면 임대를 해야 되는 거야. 시소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게 올라가게 돼 있는 거야. 자연스럽게. 매매를 많이 누를수록 전세가 많이 올라가게 돼 있는 거지, 여러분. 이거를 왜 이해를 못할까? 시소 같은 거야. 이게 필수제 시장이라고 주식이랑 다른 거라고. 그래서 주식 출신들이 이 공간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 그럼 내년에 전세가 매매를 못하게 하면 못하게 할수록 전세가 더 많이 오르겠지. 유통 물량도 없어, 신규 물량도 더 없어. 어떡할 거야, 이제. 그래서 테러가 없다, 이제. 테러가 없고. 공급 입장에서는 서울은 노답이고, 이제 이제 임대 시장도 이제 노답이다. 테러가 없어요. 노답에 테러도 없다. 그래서 제가 행동하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십시오. 사면 반은 성공한 거고 4대 똑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것들 중에 더 오를 것 같은 거 미래가 더 밝아 보이는 거 사시면 8, 90% 성공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요? 바로? 사야지. 은행보다 낫지. 더 오를 건데. 예. 아마 이런 겁니다. PIR 10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0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데 이게 나라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PIR 10은 그래서 10년 뒤에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무슨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해요? 돈 뭐 1억 받으면 1억 다 저축해요? 반은 쓸 거 아니야. PIR 10이면 실제로는 20년 걸리는 거야. 근데 20년 동안 열심히 해서 모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20년 동안 집값이 안 오른다 생각하는 거죠. 이게 멍청한 이야기예요. 그쵸. PIR 10이면 20년 동안 돈을 모을 게 아니라 무조건 땡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지. 20년 뒤에 영원히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영원히 PIR 10이라는 이야기는 월급보다 집이 더 빨리 오른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10년 동안 모으면 집값은 2배, 3배가 되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이 계속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거야. 가방이 없는 게 아니고 차가 없는 게 아니고 나는 아반떼 타는데 제가 벤처 타고 왔던데 며칠 지나니까 뚜껑 열리는 차를 빨간 차를 타고 오는 거야. 짜증나 안 나. 내가 차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면 포르쉐 뚜껑 열리는 거는 이렇게 정체가 막 오면 공중으로 떠가지고 혼자 날아가나? 아니잖아. 아반떼랑 똑같이 가. 근데 왜 기분이 나빠? 뚜껑이 열리잖아, 저기도. 그래서 나도 뚜껑이 열리는 거잖아. 이런 거잖아.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대적 박탈감.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죠? 예,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남들이 얼마나 기분이 역같은지가 역같을수록 내가 더 잘 되는 것일 수도 있어. 총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다. 어떤 걸 선택할지는 본인의 거식이다. 거식이었다. 예, 그래야지. 그래서 살아.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수축의 시대. 모든 게 풍부하던 시대에서 모든 게 부족하던 시대가 있었잖아, 옛날에. 우리 엄마는 오전 오후반을 했대요, 초등학교를. 2부제. 2부제. 한 반에 60명씩. 60명씩 들어가고 막. 오전 오후반을 했고. 제가 중학교 때
저 중학교 때 62명이었거든요. 모든 게 부족한 시대였다는 거죠. 막 선생님 뒤에 지나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앉아 있었단 말이야. 모든 게 부족하던 시대에는 뭐든 있으면 돼. 학교도 있으면 돼. 좋고 나쁘고를 가릴 틈이 없어. 그냥 다 있으면 돼. 집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 집이면 되지. 뭘 또 강남이고 뭐고 이런 따질 그게 없었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애들 교육은 뭐야? 애들이 학교에 자선 많이 시키면 되는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998년 신문을 보면은 옛날에는 신문에요,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나왔어요.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계동 신축 아파트를 팔고 2천만 원을 보태면 살 수 있는 아파트 리스트를 쭉 뽑아놨는데 거기에 대치동도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이즈로. 그래서 그때는 있으면 되는 거, 충분했다라는 거지. 격차가 켜지 않았다는 거지. 근데 지금 이제 한 25년 지났는데 중계동의 아파트 팔면 2천만 원 보태면 갈 수 있었던 아파트는 한 5채 팔아야지. 5채 팔아도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격차라는 겁니다. 격차.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시작했는데 15년 만에 격차가 3.68배 난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10년 너무 먼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인생이 길다 그랬잖아요. 계속 이걸 말씀드리잖아요. 빽빽이 현재 나이가 남은 인생이에요. 그게 10보다 클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의 인생이 20년, 30년, 40년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 길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장기적으로는 도심 내에 이제 오르는 것만 오르니까 도심 내에 사람들이 모두가 원하는데 그런 데에 아파트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런 이야기 하시겠죠. 선생님 지금 집이 너무 안 팔려요. 그러면 싸게 파시면 되잖아요. 왜? 싸게 안 파니까 가격을 안 내리니까 안 팔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5천만 원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사모님 제가 지나가 보니까요. 후회하는 사람들이 딱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후회하냐면 그때 집을 사놓을 걸. 그거 왜 안 사놨을까? 막 껄무새라고 하잖아. 껄껄껄. 이런 분들은 진짜 많이 봤는데 이런 분은 한 명도 없더라. 그때 선생님이 5천만 원 싸게 팔라 그래갖고 5천만 원 싸게 팔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5천만 원 싸게 판 게 너무 지금 마음이 아파요. 너무. 그때 왜 선생님이 5천만 원 싸게 팔라 그랬어요? 이런 분들은 단 한 명도 못 봤다. 선생님 그때 5천만 원이라도 싸게 하고 팔아가지고 집을 산 게 진짜 천만당해서 와 그때 안 팔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